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 수업하다가 이제 중간 과학평론부터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요. 예,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네덜란드의 이제 인도네시아 국유화, 영국의 인도 국유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식민지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와 제국의 포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식민지하고 나서는 식민지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명목상 유지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 약탈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더 이상 민간 식민지를 개척하고 지배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사장과 대주주들은 어쨌든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파리에서 권력기관을 조정했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뒷배를 봐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되게 뼈아픈 지적이에요.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 비평가들의 어떤 빈정처럼 서구 정부는 자본주의자들의 노동조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조합은 누가 필요한 거냐면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힘이 없는 노동자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제 권익을 좀 일정 부분은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자본가 정치 권력 이런 게 중심이 된 자본주의자들의 노동조합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본과 정치의 힘찬 포용은 신용시장에서 크나큰 의미가 있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신용이라는 것들이 점점 이제는 정치 권력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있어요. 어떤 경제가 지닌 신용의 양은 새로운 유전의 발견이나 새 기계의 발명 같은 순수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체제 변화, 그리고 이제 외국 다른 곳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거나 이런 이제 큰 정치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받겠죠. 왜냐하면 식민지를 만약에 갖고 있다가 뭐 식민지가 그 지역에서 뭐 독립을 했거나 식민지가 없었어. 그럼 그 나라의 어떤 신용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은 이제 제국주의가 보이는 이제 가장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부가 큰 돈을 벌려고 나선 악명 높은 대표적인 사례가 아편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전쟁을 선포해요. 사실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마약류를 갖다가 아편을 갖다가 중국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은 건데 그걸 막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자유무역을 막았다 이렇게 이제 이 명분을 삼아서 전쟁을 선포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영국이 이제 승리했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 강제로 빼앗은 일종의 홍콩이라는 땅이 오히려 마약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집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및 가능성 없는 프로젝트에 일부러 돈을 빌려주고 파산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집트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꼭 어느 나라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무슨 1대1로라든가 이런 얘기 할 때도 비슷한 그 맥락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측면이 있죠. 오토만 제국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반란. 반군 지도자들에게 런던 주식거래소의 반군 공채를 발행하도록 부추기고 반란군의 패배 가능성으로 채권 소유자들의 손실 가능성, 영국 국제함대 조직 오토만 제국의 함대를 격퇴하고 그리스 독립. 그렇지만 독립 후 수십 년간 그리스는 영국 채권자들에게 저당 잡힌 신세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영국 자본주의자들은 해외 거래를 선호했다. 결국 여왕이 계속해서 돈을 어쨌든
이 돈을 강탈당하거나 뺏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국가 신용등급의 중요성.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국가마다 어떤 신용을 재는 신용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아덴만 이쪽에 이제 그 해적 이야기를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했던 거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계속 해적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해봤자 그 소득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액수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그 정도 액수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해적을 통해서 벌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일해라 그러면 일할 사람이 많지 않겠죠. 정규직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일거리도 없을 뿐더러 기껏 일을 해봤자 그냥 우리 돈으로 따지면 몇만 원 받기도 힘든데 한 달 동안 벌기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예, 배 같은 거를 빼앗거나 사람들을 가둬놓다가 중에 그 협상금으로 이제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액수의 돈들이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돈을 벌면 엄청나게 또 그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덤빌 텐데 그런 게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그 재산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 거래하는 은행들이 서방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홍콩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자금을 돌리는 회사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오지경 세상이죠. 한쪽에서는 그 해적을 이제 소탕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군 이 뭐죠 이런 전함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뭐 끊임없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의 산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제 이 비단 지금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뭐 제국주의 시대부터 계속 벌어져 왔던 일들이에요. 자유시장에 대한 집단적 숭배.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말이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 도둑질,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속임수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경찰, 법원, 교도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체제의 할 일이다. 경제체제가 신뢰를 보장하는 사례가 미시시피 버블이나 뭐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같은 것들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들도 되게 크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연 현상 내지 자연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미국은 일정 부분이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숨통 같은 역할도 해주고요. 반대로 되게 어렵게 만드는 일도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그 토네이도나 태풍 같은 것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그 피해를 새로 하려고 과거부터 계속 목조주택 위주의 그러니까 건물들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 토네이도나 태풍 이런 강한 바람에 이렇게 잘 쓸려가기도 쉽지만 그런 주택들이 반대로 다시 짓기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거 말고도 뭐 이런 식의 이제 미시시피 버블이나 주택시장 버블 같은 이런 버블이 어쨌든 계속 있다가 터지면 그때가 문제가 돼요.
자유시장의 자본주의는 이윤이 공정한 방식으로 얻어지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시장의 자유가 위험한 이유인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자유시장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본질인데, 그걸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뭐를 주로 홍보를 하냐면 이걸 홍보를 해요.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가 된다. 그리고 보장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거죠. 근데 본질은 사실은 보장하지 못해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 탐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윤이 이제 시설 설비라든가 생산 설비에 다시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 하지만 현실은 독점 공모 노동자들의 일용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재앙의 책임은 왕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의 힘이다. 말하자면 그래서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공정한 분배는커녕 이윤과 생산량을 늘리려는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사탕수수, 노예의 필요성. 사탕수수 같은 건 정말 심각하죠. 그냥 나무를 일정하게 사탕수수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 우리로 따지면 옥수수 나무 같은 그런 거죠. 되게 그것도 훨씬 크니까. 근데 그걸 잘라서 필요한 건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걸 짜야 돼요. 거기 즙을. 짜가지고 짠 즙을 또 가열해서 이제 그 물을 즙을 가열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루로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자르는 것부터 운반하는 거 다 노동력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르는 거 정도 이런 거는 다 이제 자르는 것부터 다 해서 기계화 됐겠죠. 그 시대는 그게 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죠. 뭐 사탕수수라든가 면화 같은 거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담배 농사도 많이 쳤어요. 담배 같은 것도 완전히 사람 손으로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노예를 갖다가 팔아먹고 또 사고 노예를 가지고 노동력을 만들고 또 거기서 만든 어떤 이런 생산품들을 다시 이제 갖다 팔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예선을 싣고 왔던 배들이 이런 사탕수수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일단 설탕이니까 설탕을 싣고 다시 가서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이제 삼자무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생기는 이제 부의 축적 때문에 노예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짓은 아니다. 라는 걸 알더라도 그걸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일정한 정부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노예 무역이 한창일 때가 영국이 가장 그 설탕 소비가 되게 많은 시기였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뭐 거의 뭐 10배, 20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몇백 배 차이 날 정도로 많이 설탕을 소비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국에서 차에다가 설탕을 넣어 먹는 습성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런 이제 힘 있는 권력자들 소수가 그렇게 설탕을 차에 넣어 먹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시작은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가 그렇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그 설탕 공급이 어떻게 됐느냐? 노예들의 노동을 대가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자면 뭐 많은 국민들이 권력자 일부를 빼고 많은 국민들이 노예는 잘못됐다라고 말해도 설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노예가 잘못됐으니까 노예 무역도 하지 말아야 되고 노예들을 그렇게 강제로 노동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설득력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중단시켰다. 그럼 설탕은 어떻게 먹어? 설탕이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실제로는 권력자들이라든가 상인들,
정치, 이게 결탁을 해서 노예무역이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다 공범이 되는 거죠. 국민 전체가. 이제 알아도 중단을 못하는 거니. 성장이 최고의 선이 되고, 다른 윤리적 고려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을 때 그 성장은 쉽사리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러니까 성장이 가장 최고의 선이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쨌든 돈 되는 일에는 도덕이고 뭐고 관계없이 다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걸 제약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결국은 뭐 말로가 뻔히 보이는 거죠. 통제받지 않은 노예무역은 투자자들의 막대한 이윤을 위해서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요. 벵골 대기근은 뭐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거예요. 영국 동인도에서는 1천만 명의 벵골인의 삶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굶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나치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 책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그 동기는 틀린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만 보면 불타는 증오심으로 수백만을 살해했어요. 자본주의는 차가운 무관심과 탐욕으로 수백만을 살해한 셈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에 어떤 종교, 신앙, 나치즘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 이걸 세웠던, 자본주의 같은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세웠던, 결국은 똑같은 거죠. 19세기에도 자본주의 윤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벨기에 관리들의 콩고인 착취, 벨기에에 비교하면 면적이 75배나 되는 땅인데 그냥 싸그리다 착취된 거고 그다음에 고무산업 성장 이윤 추구 과정에서 희생된 콩고인은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6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대요. 유럽을 휩쓴 산업혁명은 은행가와 자본 소유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더 비참함만 선사한 거죠. 경제적 파이는 분명히 커졌지만 분배는 더욱더 불공정해졌고요. 분배의 불공평으로 못 사는 나라는 식량이 500년 전보다 더 적어졌거나 이제 없어진 거죠. 다 뺏겨서. 농업혁명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경제성장은 거대한 사기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인류와 세계 경제는 거듭 성장했지만 기아와 금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자본주의의 대응은 이런 것들이에요. 오직 자본주의자만이 운영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젠 자본주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농업혁명이 생겨서 다시 이제 이런 수렵 채집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젠 좋으나 싫으나 이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좀 더 기다리면 파이가 더 커져서 모두 다 좋아질 것이다. 이제 언제까지 파이가 커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모든 파이에는 원자재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파이가 점점 커지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파이가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계속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이런 원자재와 에너지가 계속 공급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도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경제 성장의 이유, 우리가 미래 자본주의 그래야지만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에너지와 원자재는 유한하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하나가 부족해지면 과학기술이 이제 틈을 메웠는데 초기에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몸뿐이었다.
태양 에너지, 식물, 인간, 노동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식물의 성장 주기와 태양의 변화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식물이 이제 낮에 주로 자랄 거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인간도 낮에 주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추울 때보다는 따뜻할 때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받는 거죠. 부엌의 비밀. 그러니까, 하약 말하자면 열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포로 이어지는 게 열이 결국 대포라는 이 장비로 이어지는데 600년이 걸렸대요. 신기술은 영국의 석탄 광산에서 태어났다. 초창기 증기 기관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을 거고, 어쨌든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양의 석탄을 태워야 했죠. 영국 기업가들은 이 효율성을 개선하여 실을 짓고 천을 짜는 기계를 만들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증기기관으로 시작했던 게 직격이나 이제 기관차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이어진 거죠. 증기기관 덕분에 섬유 생산 혁명이 생겼고, 그래서 땅값에 더 많은 이런 이제 섬유들을 만들 수 있었죠. 1825년 한 영국인 엔지니어는 석탄이 가득 찬 운반 차량의 행렬에 증기기관을 연결했다. 말하자면 이게 역사상 첫 증기기관차라는 거고요. 그리고 2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영국에는 철로가 여기저기 많이 깔리게 됐고요. 이후 인간은 에너지의 유형을 이렇게 바꾸고 전환시키는 것에 이제 관심을 크게 갖게 된 거죠. 어, 아인슈타인의 E 이꼴 MC 뭐 이게 전 몰라요. 이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든 종류의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아인슈타인 발견 이래로 40년 후에는 원자폭탄까지 이어졌으니까. 또 다른 중요한 발명품은 내연기관이었다. 내연기관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인간의 운송수단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석유를 액체 정치 원력으로 바꿔놓았다. 내연기관 때문에 석유의 어쨌든 소비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냥 사막에 날마다 싸우기만 하는 부족들이었는데 전 세계에 이제 부유한 국가로 전환이 됐죠. 전기의 행적은 이보다 더욱 놀랄만하다. 전력은 도처에 존재하는 램프 속에 거인이 되었다. 이제 전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전기 없는 삶을 산 적이 없을 거고,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전기가 없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기가 들어오던 그 날하고 전화가 놓인 날이 기억이 나요. 옛날의 전화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얼이 없었어요. 까만 전화였는데 다이얼이 없이 이렇게 수화기만 있는 전화예요. 수화기를 들으면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교환원이 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역하고 전화번호를 얘기해주면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건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집에 이렇게 다이얼 전화가로 바뀌었는데 그건 언제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전화가 집에 와서 처음 놓여줄 때가 기억이 나.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렇게 3학년 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선풍기를 아마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풍기를 샀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선풍기를 들고 오시더라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골동품 갖다 팔아야겠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몇 살이지? 8, 9, 10. 10살이나 11살 때였는데 근데 그때 사서 쓴 선풍기를 아직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몇십 년 된 거야. 생각을 못 해봤네, 그런 능력을. 40년 가까이 됐겠네.
자, 산업혁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의 혁명 돼 있어요. 결국 산업혁명은 에너지가 이제 바뀐 거죠. 에너지는 한계가 없으나 유일한 한계는 우리의 무지다. 새로운 에너지원 발견, 그 결과 에너지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에너지 고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에너지 결핍은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를 찾아내 필요에 맞게 전환하는 지식은 부족하다. 문제는 지금 거의 다 발견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원자력까지 다 쓰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되게 깨끗한 에너지라고 광고를 해왔어요. 계속 홍보를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원자력 에너지는 되게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긴 하죠. 문제는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게 언젠가 쓰고 나면 이제 결국은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할 때 나오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찌꺼기를 쌓았다가 어딘가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처리할 방법도 없고 처리할 곳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비용이 얼마가 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폐쇄하면서 거기 나온 그런 이제 원자력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건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아직은 이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원자력 에너지는 분명 깨끗한 에너지고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인데 그렇게 지을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전체 비용을 추산해 본다면 그게 과연 깨끗한 에너지고 이제 이 저렴한 에너지인지는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에너지 전환법이 해결되자 원자재가 문제. 새 원자재가 뭐 이런 원자재들은 끊임없이 발명되어 오니까 플라스틱, 뭐 규소, 알루미늄. 재밌는 건 어쨌든 수십 년간 알루미늄은 금보다도 더 비쌌대요. 그 정도로 알루미늄이 이제 만들어지고서는 이제 안 쓰인 데 없이 다 쓰인 거죠. 1860년대 나폴레옹 3세 때 신분이 높은 손님들 앞에는 알루미늄 식기가 놓여졌고요.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앞에는 금으로 된 나이프나 포크가 놓였대요. 그러니까 신분에 맞춰 놓은 건데 그 정도로 알루미늄이 대접을 받은 거죠. 금보다도 더 비싸게. 그러니까 제3의 접근,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초석이 부족했다. 초석이 폭발물 원료라는데 저는 잘 몰라요.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공기에서 암모니아 생산 공정을 발견했고 이때 원자재는 공기였다는 거예요. 공기에서 암모니아 생산 공정을 만들었으니까. 산업혁명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와 값싸고 풍부한 원자재의 결합. 그러니까 에너지와 원자재가 다 싸니까 이따 노동력까지 싸면 생산성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성장은 먼저 농업에서 발생했고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값싼 에너지와 그다음에 값싼 원자재 이게 이제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산업혁명이다라는 거고요. 산업혁명은 무엇보다도 제2차 농업혁명이기도 하다. 산업적 생산 기법이 농업의 주류가 됨.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들이 화면에 나오거나 혹은 이제 다른 나라처럼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농사 짓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어린 시절이 막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 뭐 여러분하고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 이제 쌀 농사 짓는다 그러면 이제 논에 가서 물을 적당히 담가 놔야 돼요. 흙이 이렇게 풀리게 부드럽게. 그런 다음에 소를 가져와서 소 뒤에다가 이렇게
썰레지라 쓰는 걸 달아가지고 흙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긁고 가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야 물에 이제 흙이 부드럽게 풀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이 벽시라는 걸 갖다 뿌려가지고 이제 어린 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묘를 다 일일이 묶어가지고 그때 집무스로 묶어서 이제 모를 낼 논에다 다 갖다 옮겨놔야 돼. 일일이 지게를 지고 가서. 때가 되면 이제 거기 가서 양쪽에서는 줄로 잡고 다 모를 내는 거죠. 사람이 쭉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때만 되면 매일 가서 풀 깎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벼나무라고 흔히 말하는 모 사이사이에 풀들이 자라는데 그걸 피라고 불러요. 피를 다 뽑아줘야 돼, 또. 왜냐면 그래야지 벼가 더 많은 이제 쌀을 생산할 테니까 이 풀들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농약 필요하면 농약 주고 뭐 어떤 때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을 되면 거기다 이제 태풍도 잘 지나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물 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물을 빼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을 되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그거 다 일일이 뭐를 베는 거예요. 낫으로. 베가지고 논에다 이렇게 묶거나. 근데 잘해서 그때 날씨도 도와주고 잘 돼가지고 논이 거의 말랐다. 물이 없다. 그러면 마른 땅 위에다가 벼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묶어 놓고 놓으면 되지만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잘라서 묶어 놓는 거야. 묶어 놓고 나서 다 비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일이 그걸 지게에 지고 나와야 돼. 밖으로. 그 물이 묻은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일이 몇 배가 더 걸리는 거죠. 오히려 물이 안 묻고 논이 완전히 말랐으면 벼 한 단 이렇게 짊어지는 게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단씩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끌고 나와서 평평한 데 가가지고 또 그거를 며칠 말리는 거야. 며칠 동안 쭉 세워서 말려가지고 평평한 데 가서 이제 그 벼를 터는 거죠. 털어가지고 알곡만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또 말려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려가지고 나중에 방앗간 가서 방아를 찢는 거야. 그럼 집에서 그걸 쌀로 밥을 먹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변했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모짜리를 해요.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데 밭에서 해. 그냥 밭에다 비닐하우스에다가 잠깐 하면 돼. 고른 흙,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런 이런 퇴비 성분이 들어있는 흙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모짜리를 해가지고 때 되면은 모짜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모판이라는 게 있어.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흙을 부드럽게 한 걸 쑥 이렇게 한 다음에 착착착 따가지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시간 정해서 가가지고 물 뿌리고 다시 덮어놓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때 되면은 뭐가 이렇게 자랐어요. 자란 거를 그냥 차에 싣고 논 앞에 가서 싸놓고 나면 이제 모내는 기계가 온단 말이에요. 오면 그 기계에다 착착착 싸주면 걔네들이 와서 착착착착 모를 타네요. 끝! 오늘 모내는 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하던 거 한 2시간이면 끝내요, 지금. 가을이 됐어. 뭐를 어떻게. 이제 중간중간에 피를 뽑고, 뭐, 낫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해요, 지금. 그냥 그거 해봤자, 얼마나 더, 이 생산이 더 된다고, 소득이 더 는다고, 고생하면서 그거 뭘 하냐고 안 해, 지금. 최대한 농약도 안 줘요. 농약이라는 걸 어떻게 주냐면, 주변에 이제 이런 벼도 전염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있을 때만 전체, 어느 논 가릴 것 없이 전체를 뿌리는 거죠. 왜냐면,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농약도 거의 안 주는 거예요. 그날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은 그냥 기계가 들어가서 촥촥촥촥 기가 다 비면서 바로 털어. 그래서 기계가 결국 어디로 오냐 하면 다 해가지고 착착 싼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기 털은 걸 이렇게 밖으로 내릴 때만 이 논뚝이라 그러죠. 이게 길가 쪽으로 나와요, 이 기계가. 그러면 그거만 차에다가 계속 실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그
건조실이라는 곳에서 쭉 벗어 그냥 기계로 말리면 돼. 일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가 드냐 하면 빌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벨 때 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만 우리가 댈 수 있으면 돼. 더 이상의 사람 노동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끔 북한이나 저런 다른 나라에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그 모습이 떠올라요. 막 그 동물이나 뭐 소나 이런 거를 밭 가는 모습 뭐 이런 거 보면 저기 되게 고생해야겠다 저거. 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농사 짓는 게. 그래서 길을 쓰고 공부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시골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수원으로 왔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든 여기 벗어나고 싶어서. 음, 산업적 생산 기법이 농업의 주류가 됨. 농경지와 가축의 생산성. 뭐 이게 너무 나실 거고 농식물까지 기계 취급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더 이상 생명체로 간주하기보다는 기계와 같은 취급을 했고요. 오늘날 동물은 공장 시설에서 대량 생산, 몸체의 형태도 산업 수요에 맞게 형성.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닭을 사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치킨 파는 곳들이요. 그런 데서 닭을 사다가 거기서 닭을 잡아가지고 치킨을 해서 팔았어요. 지금은 닭을 어떻게 공급을 받냐 하면 여기서 원하는 크기대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요만한 거, 뭐, 킬로그램 따지는지 그램 따지는지 모르지만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딱 잡은 그러니까 잡은 그 닭을 갖다 공급해주는 세상이 됐다고. 돼지고 뭐고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에 복잡한 생태적 욕구와 충동의 세계가 있는 생명체고, 돼지는 포유류 중 가장 지능과 탐구심이 뛰어난 생명체고, 젖소는 사회적 관계, 즉 어미와의 유대감이 중요한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다 오른쪽에 있는 말처럼 비좁은 우리에서 사육을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 출산, 임식, 비육 이런 걸 다 조종하죠. 그다음에 젖소도 그냥 단지 이제 고기와 우유를 파는 그런 저통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이런 욕구 충동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단지 어떤 그 기계와 같이 어떤 설비와 같이 갖춰진 곳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불과한 거야. 복잡한 감정 세계를 지닌 살아있는 동물을 마치 기계처럼 대하는 것은 육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을 안겨준다. 산업화된 농업의 비극은 동물의 주관적 욕구는 무시하면서 객관적 욕구만 잘 챙긴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의 원숭이 발달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갓 태어난 원숭이들을 출생 몇 시간 만에 어미와 분리시키고요. 새끼들은 우리에 가둬진 채 인형 어미의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낳은 어미 원숭이가 아니라 이제 가짜 원숭이죠. 두 종류의 그런데 어미 인형을 만들어요. 하나는 이렇게 철사로 만들어서 원숭이처럼 만들어 놓는데, 하나는 새끼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우유병이 달려있는 철사 인형과 천을 씌운 진짜 어미 원숭이를 닮은 나무 인형을 배치해요. 말하자면 하나는 철사 인형인데 거기 우유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해놨고, 또 하나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모습을 이제 원숭이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여놓는 거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나무 엄마보다, 즉 나무 인형은 우유통이 없으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철사 엄마에게 매달릴 것으로 예상한다. 놀랍게도 새끼 원숭이들은 천으로 된 엄마를 훨씬 더 좋아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나무 원숭이와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두 엄마 인형이 가까이 있으면 심지어 철사 엄마에게는 우유통이 있으니까 우유를 빨기 위해 철사 엄마에게 쪽으로 이렇게 목을 뻗으면서도 몸은 천 엄마에게 매달려 있대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원숭이 비슷하죠. 그리고 천을 씌워서 부드럽고, 여기는 철로 됐으니까 부드럽지 않을 거고, 모양도 원숭이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우유통이 있으니까 우유를 먹으려고 머리를 쭉 내밀긴 하지만, 나무 원숭이 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물 취급하지만, 이런 짐승들도 유대감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키우니까. 원숭이는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는 심리적 필요와 욕구를 지니고 있음이 틀림없고, 만일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다. 새끼 원숭이들이 젖도 안 주는 친엄마의 품에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이들이 꼭 젖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유대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후속 연구의 결론은 원숭이뿐 아니라 여타 포유류와 조류까지도 이런 감정적인 유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송아지를 비롯해 온갖 새끼들은 보통은 어미에게서 떼어내 고립 상태에서 그냥 사육을 해요. 그리고 일정한 크기가 되면 이제 초gur 운명에 처해지는 거죠. 농업의 산업화가 없었더라면 도시의 산업혁명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철광과 의류를 만들고 이제 건물을 만들죠. 구조물을 세운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수히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수요보다 오히려 제공되는 공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랬더니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생겨났는데 이런 거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모든 물건을 누가 구매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자기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만 생각하면 필요 없는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 볼펜들을 다 그 때마다 써요? 살 땐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빨간색 쓰고 이때는 파란색 쓰고 이때는 못 쓰고 이렇게 다 살 땐 이유가 있었는데 실제로 항상 그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밖에 안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엄청 많이 갖고 있죠. 집에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계절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있어요. 사놓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옷은 이미 몇 년 된 옷이기도 하고 유행에 뒤처지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입었지만 입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샀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작은 거에서 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문제인데, 그럼 누가 이 많은 공급된 물건들을 살 것인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량을 늘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제에 이제 주체로서 있는 어떤 노동자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자, 투자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파국을 막으면서 생산하는 신제품을 사람들이 구매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윤리가 등장했다. 그게 소비지상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청교도와 스파르타인들이 지켰던 금욕 윤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윤리가 생긴 거죠.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야. 여력이 되면. 어? 여력이 되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구매할 것인가? 누가 구매할 건 생겼는데, 그럼 이렇게 소비해놓고선 쓰지도 않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소비지상주의는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긍정적으로 본다. 소비지상주의 윤리와 사업가의 자본주의 윤리가 어떻게 연결될까?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는 노동의 분업이 존재하고 있고,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사치품에 아주 흥청망청했지만 농부들은 검소하게 살았다. 이런 사치품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오늘날은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투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조심스럽게 관리해.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날릴지 모르니까. 반면에 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때로는 빚을 내서 구매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지상주의 윤리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부자의 지상 계율이 투자하라 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계율은 구매하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소비지상주의 이념을 나름 성공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거고, 새로운 윤리가 천국을 약속하는 대신 내놓은 조건은 부자는 계속 탐욕스러움을 유지한 채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시간을 소비할 것, 그리고 대중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구매할 것, 이런 거죠.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길을 연 거는 실해요. 그 덕분에 인류는 주변 환경에 예속된 상태에서 대체로 해방되었다. 세상이 호모사피엔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되면서 서식지는 파괴되고 여러 이제 동물 종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녹색과 푸른색 행성이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의 쇼핑센터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게 기준으로 보면 사피엔스 3억 톤, 농장동물 7억 톤, 생존 대형 동물 1억 톤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보시면 저 기린은 8만 마리, 늑대는 20만 마리, 침팬지 25만 마리, 소 15억 마리, 개 4억인데 인간은 70억인데 70억밖에 안 되는 인간이 지금 이제 지구를 접수한 모양이 있어요. 생태계 파괴는 자원 희소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너무도 확실하다. 미래의 사피엔스는 온갖 새로운 에너지와 에너지원을 손에 넣지만 이와 함께 겨우 남은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대부분의 종을 멸종시킬지도 모른다. 사실 이건 어떤 인간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광범위한 오염과 같은 생태적 혼란은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인류의 힘으로 생태계를 필요에 맞춰 종속시킨다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승리자 입장에 쓰긴 하지만 마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더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지금 점점 벌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거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그 영향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보면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사과나 복숭아 이런 과수원들이 지금 점점 문제가 돼가고 있죠. 왜냐면 새로운 종류의 병충해 애들이 자꾸 생기니까 전에 없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류 전체의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 개인이 그거를 변화시킬 방법은 없고 생존을 위태롭게 자연의 힘에 대항, 부작용, 더욱 극적으로 조작, 더 큰 부작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자꾸 여러 가지들을 어쨌든 해결책을 찾고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작은 부작용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라는 거야.
이런 과정을 자연 파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변형이다. 자연은 파괴되지 않는다. 오늘날 인류는 많은 종을 멸종으로 몰아넣고 있고 심지어 인간이라는 종 자신조차 멸종시킬지 모른다. 하지만 매우 잘 버티고 있는 생물들도 있다. 뭐 들쥐나 바퀴벌레, 뭐 바퀴벌레는 어쨌든 그 위성가 위성이 아니라 뭐죠?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했다고 하는 그 시기, 말하자면 그래서 공룡들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 시기에도 바퀴벌레는 그 시기에도 존재했던 걸로 여겨지니까 정말 오래 생존해 있는 거죠. 현대 시간이라고 해놨어요. 전통 농업은 해양의 움직임과 식물의 성장 주기에 따른 자연의 시간과 유기적 성장 주기에 의존한다. 전통 농업은 뭐 그냥 계절 돌아가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대 산업은 사실 이런 것들에 별로 이제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밀성과 획일성을 신성시한다. 산업혁명, 노동자의 분업에 따른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몇 시간씩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산업혁명은 시간표와 조립 라인을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의 틀로 변화시켰다. 공장, 학교, 병원과 정부기관 뭐 대부분이죠. 다 시간표가 왕이에요.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시간표 체계가 확산된 결정적 고리는 이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들이 운행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마침내 영국 정부는 모든 시간표가 그리니치를 따라야 한다는 법률을 이때 제정했고요. 이건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 처음으로 국가가 시간을 채택하여 국민들에게 해가 뜨고 지는 주기 대신에 시계에 맞춰, 즉 시간에 맞춰 살기를 강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방송 매체가 등장해서 또 이제 방송 15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딱그 방송이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시간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값싸고 정교한 휴대용 시계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손목 시계 같은 게 이제 엄청나게 보급이 된 거죠. 산업혁명은 인류 사이에 수십 가지 커다란 격변을 불러왔는데 산업적 시간에 적응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해가 뜨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해가 뜨든 안 뜨든 어떻든 뭐든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집을 나서야 되니까 확 바뀐 거죠. 인류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사회혁명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국가와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 사건이다. 아마 이건 조금 보시면 여러분도 이해가 될 만한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혁명이라고 여기 해놨는데 말하자면 가족 중심,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중심이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왜냐하면 다 연결됐지만 일단 교통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역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들은 대부분 결혼을 옆 동네라든가 뭐 옆 동네 이쪽으로 옆 동네든 어쨌든 주로 주변의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멀리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대부분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그 자리를 국가와 시장이 이제 대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수행하던 전통적 기능은 대부분 국가와 시장에게 넘어갔다. 이건 서양 기준이지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전의 일상은 핵가족, 확장된 가족, 지역의 친밀한 공동체라는 세 가지 틀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필요 대부분은 가족과 공동체의 보살핌으로 다 충족되고 이루어졌다는 거고 왕국, 제국의 왕들도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가족과 공동체 일상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설사 국왕 중심의 국가들도 전국에 뻗어 있는 모든 가족의 일상사까지 어떻게 관여를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행사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죠.
왕의 가장 기본 특권인 과세와 폭력 행사를 공동체에 양도하는 쪽을 선호했다. 말하자면 이제는 왕이 전국 국민한테 다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수장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세금을 거두면 그 중에 또 일부를 왕한테 바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폭력해서 행사라는 것은 어쨌든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것도 내가 필요한 군대는 따로 갖고 있고 명령에 따라 모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역마다 이제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군대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금을 걷는 거지만 그게 일종의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보호비를 거두고 범죄로부터 보호의 역할만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와 시장은 점점 커지는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공동체의 전통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와 시장은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접근한다. 그들은 말했다. 개인이 되어라. 누가 되었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 말고.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게 맞는 직업을 택해라. 가족 만찬에 참석할 수 없게 되더라도 어디가 되었든 내가 원하는 곳에 살아라. 말하자면 더 이상 가족이나 공동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가 돌볼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와 시장이 가족과 공동체를 대신해 당신을 돌볼 것이다. 식량과 주거, 교육과 의료, 복지와 직업, 연금과 보험을 제공하고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말하자면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제안을 가지고 이제 개인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국가와 시장이. 현대 이전의 사이클이라면 이렇다는 거죠. 가족이나 공동체가 되게 강했고 나머지 국가와 시장, 개인들은 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현대 와서는 사실은 가족과 공동체가 좀 약화되고 개인과 국가가 강해진 거죠. 하지만 개인의 해방에는 대가가 따른다. 많은 사람이 가족과 공동체의 상실을 슬퍼하며 인간미가 없는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외되고 위협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직까지도 법은 이제 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상당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이 남편이 아내 거를 일부 썼다든가 자식이 아버지 거를 일부 썼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가족의 문제로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범죄 측면으로 따지면 그런 거고 반대로 누가 힘들고 외로우면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가족은 일단 감싸고 안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삶이 소외되고 위협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핵가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와 시장은 일부 중요한 감정적 기능을 남겨두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연애 및 성생활 방식에 미치는 시장의 영향은 커지고 있다. 다만 비용이 비싸다. 결혼에 수반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 뭐 많죠. 이거 말고도 국가 역시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과거의 부모는 거의 모든 행위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부모의 권위는 과거보다 완전히 후퇴했다. 젊은이들은 연장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점점 줄고 반면에 부모들은 자녀의 잘못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부모들이 비난을 받아요. 핵가족도 그렇지만 공동체 역시 아무런 정서적 대체물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시장과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그 일을 해낸다. 상상의 공동체 사례 중 중요한 두 가지는 국민과 소비 공동체라는 거예요. 국민은 국가가 만든 상상의 공동체고 소비 공동체라는 것은
시장이 만든 상상의 공동체다. 최근 몇십 년간 국가 공동체는 소비자 집단에 의해 점점 더 빚을 잃어왔다. 소비자 집단은 서로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소비 습관과 관심이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동일한 공동체의 일부라고 느끼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한다. 즉, 사람들은 스스로의 구매 패턴, 즉 자신들이 소비하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그래서 팬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죠. 지금은 소비가 정체성의 중추를 이룬다. 예, 감정을 소비하든 취미를 소비하든 돈을 소비하든 점점 더 소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난 2세기에 걸쳐 일어난 혁명들은 워낙 빠르고 과격한 나머지 사회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대부분을 변화시켰다. 이제 혁명은 어느 순간에 한번 확 벌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 끊임없이 변화가 생기는 상태, 그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현재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민주화 혁명, 뭐 러시아 혁명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게 혁명이라고 본다면 오늘날은 해마다 날마다 혁명적이다. 심지어 30세 된 사람이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완전히 달랐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현대사회에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은 끊임없는 변화다. 19세기, 20세기 정치사는 끔찍한 전쟁과 대량학살, 혁명으로 점철돼 있고 그래서 여기 쭉 써놨어요. 1차 세계대전, 냉전, 아르메니아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고 루안다 대학살, 뭐 쭉이요. 하지만 이 시기는 전에 없던 수준의 폭력과 공포의 시기만이 아니라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찰스 디킨스의 표현처럼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새로 출현한 질서는 질서의 붕괴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서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촉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 1000년 동안을 한꺼번에 이렇게 평가할 수 없겠죠. 하지만 과거의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쉽게 지금 잊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집단 전체보다 개인의 고통에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총 사망자 쭉 나왔고 2000년도 쭉 나왔어요. 전쟁 사망, 폭력 사망, 자동차 자살. 그렇죠?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어쨌든 지금 자살이 87만 3천 명이에요. 2002년에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폭력에 의한 전체 사망자는 74만 명이었는데 자살이 87만 명이에요. 개인의 고통을 좀 사람들이 좀 봐줘야 되는데 공감만 하고 있는지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죠. 폭력이 감소한 것은 대체로 국가의 등장 덕분이다. 왕국과 제국이 강력해지면서 공동체의 고삐를 쥐자 폭력은 감소. 국가와 시장이 힘을 얻고 공동체가 소멸하자 폭력의 발생률은 감소했죠. 오늘날 세계 평균을 보면 연간 10만 명당 피살자는 9명이라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이런 소말리아나 콜롬비아 같은 취약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국민을 살해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혹한 독재 정권 아래라도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적어졌다는 거고요. 아마존 토착민 남성 2분의 1에서 4분의 1은 재산, 여성, 특권을 두고 발생한 폭력으로 주로 사망한대요.
1945년 이래 국가 내의 폭력이 줄었나 늘었나 하는 문제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국가 간의 폭력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 가장 명백한 사례는 유럽 제국이 붕괴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붕괴 과정은 신속하고 조용하며 질서정연했다. 대부분 많이 독립했으니까. 그래서 대영 제국 프랑스, 소련의 평화로운 붕괴, 제국주의로서가 붕괴됐다는 거고, 대영 제국도 프랑스 식민지들이 대부분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소련은 힘을 포기하고 실패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소련도 소비에트 연합이 지금 후속 국가들이 모두 독립했죠. 다시 이제 이때의 기억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1945년 이래 유엔의 승인을 받은 독립국가는 정복당에서 지도상에서 사라진 것은 없다. 때때로 국제전이 일어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것도 여전하지만 이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전쟁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달리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외에 아랍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침공한 일은 없고, 이때 이후에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분쟁은 내전과 쿠데타였는데 일부 국가들 간의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소련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학자들이 파악한 평화 기여 요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전쟁의 대가가 너무 커졌다. 그렇죠? 전쟁 비용은 치솟았지만 이익은 적어졌다. 오늘날 부는 주로 인적 자본과 조직의 노하우로 구성되어 이것을 가져가거나 무력으로 정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전쟁의 이익보다 평화 유지의 수익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쟁을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하라리의 주장대로 하면. 세계 정치 문화의 지각 변동. 전쟁을 긍정적인 선으로 보던 시각이 평화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여전히 푸틴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러시아 그 권력자들이 주장하는 신나치를 이제 어쨌든 그 처벌하기 위해서 그게 먹히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세 가지 평화 기여 요인 간의 대목임고리가 존재한다. 핵무기에 의한 대량 학살 위협은 오히려 서로 공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평화주의를 육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고, 평화주의가 퍼지면 전쟁이 물러가고 무역이 번창하고, 무역은 평화의 수익과 전쟁의 비용을 모두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대목임 고리는 전쟁의 또 다른 장애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전쟁을 막는 모든 장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점점 치밀해지는 국제적 연결망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서서히 약화시켜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인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 이상 전면전을 벌이자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확 부인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현대는 1차 세계대전의 참호와 히로시마의 버섯구름과 히틀러와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대량학살 전쟁 압제의 시대인가? 부인하기 어려워졌어요, 지금. 아니면 남미에서 파인 적 없는 참호, 모스크바와 뉴욕에서 피어오르지 않은 버섯구름,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킹의 평화로운 얼굴로 대표되는 평화의 시대인가? 글쎄, 저기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위의 말이 맞을 거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밑에 말이 맞겠죠.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역사는 종말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으나 일련의 우연들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 즉 어디로 갈지는 이 역사가 모르는 거죠.
종말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알 수 없지. 예, 일단 어, 이 동영상 강의는 제가 한 번 더 할 건데요. 여기서 일단 1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